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전문가를 초빙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지난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영주 학부모님을 모시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뉴스 농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뉴스 농장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파주시 먹거리연대 창립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김상기 경기친농련 회장님이 지난 2월 21일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상기 회장님은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에서 경험한 친환경 학교급식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상기 회장님의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월 28일 수요일 제6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첫 번째 순서로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전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지금 그 화면이 굉장히 어둡고 좀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데 지금 거기 계신 위치가 어디죠? 네, 저는 지금 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차 아닌 거죠? 네, 차 안에 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뭐 방송하는 데는 뭐 괜찮아요? 지장 없어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고른 화면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방송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네, 그러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주 준비하신 학교급식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오는 3월 개학 시점에 맞춰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0억 2천만 원을 들여 효현동에 지은 저장시설, 건품시설,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급식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해 우수농산물 57개 품목을 지역 농가로부터 사들여 지역 유치원, 초, 중, 고교 83곳, 2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데요. 앞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매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약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경주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런 소식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게 그 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고 좀 이제 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또 그게 갖춰져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꼭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좀 물류 중심의 네, 그런 그렇습니다. 물류와 유통 중심의 그 이 보도가 이게 전부라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들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 급식 예산마저 지방 재정에 따른 급식 가격 차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부터 2024년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식품비 평균 단가는 작년 3,451원에서 213원 인상된 3,664원이고 지역 간 단가 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4,098원, 그 다음은 경북 3,960원, 세종 3,881원, 경기 3,856원 순입니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과 동결한 전북이 3,390원이며 광주 3,410원, 대구 3,420원 등 평균 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 격차는 학교 급식의 질과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지만 계속 오르는 고물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친환경 농산물, 우수 농산물 구입비 등 급식 예산 인상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은 물론 작년에 화제가 된 대학생 아침 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급식이 고물가의 지방재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 비용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유보통합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예, 그 정부에서 유보통합 한다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그 재정은 지방정부에 이렇게 떠넘긴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이제 그 급식의 질이 이제 이게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 기대로 보면 그동안에 그 학교 급식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됐던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급식들이 학교 급식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지방 정부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예. 그렇습니다. 유보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유보통합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에 있어서의 논의는 깊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게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현 센터장님의 학교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두열 인사드립니다. 예, 여전히 아주 꼿꼿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고양시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보조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삭감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여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을 받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친환경 급식 경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고양시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라며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친환경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고양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면 급식이 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고양시 의회의 정민경 의원이 집행부에게 예산이 반이나 감액을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도에게 고양시도 보조 사업을 해주라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대안으로는 단가를 줄이거나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묘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양시가 만든 사업에 참여하던 초등학교들을 경기도의 지원 사업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 플러스 관외의 친환경 농산물도 같이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일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 내용에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만 차액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데 관외도 지원한다고 말하면서 미기재한 사항에 대해 시의원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관내와 관외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조사는 좀 돼 있나요? 네, 지난해 열린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 공동협의회 운영협의회 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본 결과 쌀은 100% 고양시 관내 친환경 쌀이 공급됐는데 문제는 농산물에 있었습니다. 고양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2022년도에는 고작 20.4%였고 나머지 80여 프로는 고양시의 관외산이 공급되었는데요. 이마저도 2023년 상반기에는 16.8%로 떨어지면서 고양시가 2011년 당시 예산 17억 원이나 들여 만든 학교 급식 물류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그 차액 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좀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고양시에서는 왜 그런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학교 급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고양시의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고양시가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양시의 자체 사업입니다. 시와 학교 입장에서는 같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예산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고양시가 그 지역 농협에 위탁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자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뭔가 다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도 20%가 안 된다고 하니 오죽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학교에 시 자체 사업에서 이탈하라고 권할 정도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의 4개 시군 모두에 해당되다 보니 예전에 만났던 어느 시군 담당 팀장님은 하소연을 했는데요. 위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경기도하고는 경쟁 관계가 되고 예산도 계속해서 못 받아와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로 깨진다고 앞서 정책을 결정한 선배 공무원들을 굉장히 원망을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금 이제 그 4개 지역이라고 그랬죠. 경기도 시스템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 시군이. 네네. 예. 표에서 보신 거와 같이 예. 화성은 재단법인, 고양 성남 농협은 농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포도 그 엊그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급식 물류 지원센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지어지고 있던데 이제 올해 뭐 7월 달인가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직도 그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그 정확하게 정해지 있지가 이제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좀 이렇게 좀 나돌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좀 있는지 좀 방법 좀 이렇게 알려주시죠. 네.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아직 그 김포시의 공식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고요. 2014년도에 이제 농장장님과 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15년에 용역 결과에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10여 년 전부터 물류센터를 계속 준비해 오면서 전국 대부분의 센터의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고양시의 이런 문제도 이미 오래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 머릿속에는 이제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물류센터는 일찌감치 이렇게 짓고 해서 뭐 화제도 네. 많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 오히려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뭐 지역의 이제 농민들하고 뭐 계약 재배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그냥 상징적인 수준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제 거의 이제 뭐 그 이제 안성에 있는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전산도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 수기로 그 좀 이걸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바로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도 좀 들었거든요. 참, 예, 앞으로 참 과제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이제 이 분야의 담당 공무원분들은 물류센터의 운영을 결정하실 때 지금 이 표를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예산 문제를 넘어서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제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몇 년이 흘러도 이제 두고두고 원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장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또 다른 문제는 안 그래도 적은 공간 규모인데 거기에 전처리까지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공급하지 못하여 고양시는 전 학교 급식이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급식이 맞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왔는데도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김포시의 물류센터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후에 이제 토지 부지 확대나 이제 건물 확대에 대해서 그 집행부나 이제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해서 그거를 마무리 못하고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저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몇 개 시군들이 이제 정부 그 이제 패키지 이제 푸드플랜 그 패키지 정책 사업을 받으면서 이제 물류센터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런데 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랄까 좀 이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에서도 이걸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잘 몰라요. 일단 잘 모르고 시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나 의회 의원분들도 더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니 우리 지역에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 걸 가지고 해야지 왜 이걸 경기도에다 맡기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시도한 시군들이 있는데도 한 개 시군에서 물류를 이게 100% 조달한 거는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왜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일단 시군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유통업체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시의 그 행정이나 그 특히 의회 그 의원분들은 그런 성급한 판단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전문가들과 이제 그 쭉 이렇게 급식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이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장님하고 제가 한 10여 년간을 토론을 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광역 물류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4개 시군처럼 독자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은 아까 화면에 지금 또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표를 꼭 보셔가지고 보시면은 김포시는 이제 시비가 시군 시비 자체 사업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도비를 못 받아오는 시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두고두고 증거로 남고 후배 공무원분들한테도 첫 단추의 얘기를 반드시 들을 사항이니까 학교 급식이나 푸드 플랜이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고민할 때는 반드시 경기도와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정부에서 푸드 플랜 정책을 만들면서 왜 이제 푸드 플랜을 그 정부에서 이렇게 관장해야 되는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들도 참 이렇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드 플랜 정책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크게 이제 두 축인데 하나는 결정 구조가 민관 거버넌스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뭐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걸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걸 집행해내는 거. 그런 방식을 왜 정부에서 이런 방식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성급한 마음에 이제 당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이 부분을 뭐 위탁 운영한다거나 특히 이제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유통 문제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은 지난 5회 방송에서 수도권의 광역 교육청별로 배식 보조원이 있고 없고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경기도는 배식 보조원 대신 조리 실무사를 더 뽑아가지고 배식까지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인천과 같이 하루 2시간 30분, 주 15시간 이내의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조리실무사가 주방을 나와서 배식까지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일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는 좋은 알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시대가 변화했으니 경기도에서도 조리 실무사의 결혼 문제가 심각하니까 서울, 인천과 같이 배식 보조원 시범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긴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도 그 이제 방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맞게 이렇게 잘 그런 방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네,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농부들의 봄은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모종장에서는 얼음이 가득 얼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씨에도 이미 씨 뿌리고 싹 튀어 아기 모종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채소 과일들은 3월 초부터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우스
이미 봄이 한창 전에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값이 많이 오른 난방류와 전기로 유지되다 보니 봄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방은 시설 농가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 비닐하우스나 일반 밭에 심겨질 모종들도 빠른 것은 1월부터 모종을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서도 보온과 난방을 하게 됩니다. 농장장님, 혹시 고추 육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고추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길더라고요. 네. 다른 건 보통 그 뭐 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고추는 한 2달 정도, 두 달 정도 걸리나요? 네. 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70일 내외에 그 모종 육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방 기준으로 하우스 고추는 1월부터 고 노지 고추는 2월부터 육묘에 들어가게 됩니다. 빨리 자라는 잎채소 중에서는 씨 뿌린 후부터 수확까지 2달도 안 걸리는 것들도 있다 보니 열매 채소가 얼마나 긴 시간을 농부와 함께 보내야 가정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 일반 모종을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키운 모종을 사다 심으면 안 되죠. 네. 친환경 농가들의 경우는 씨앗부터 모종까지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등급에 맞춰서 친환경 종자부터 시작해서 모종까지 모두 다 친환경적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기나 전환기의 경우는 유기농 이상의 씨앗을, 무농약에서는 무농약 이상의 씨앗을 사용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유기농이나 특히 이제 유기농은 더 이제 어려울 텐데 네.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씨앗을 그 어떻게 구입하죠? 보통 씨앗은 이미 소독이 돼서 나오는데. 네. 씨앗을 직접 키울 수 있는 품목을 키우는 경우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자기가 생산한 씨앗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씨앗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않고 생산하는 잎사귀 채소는 직접 씨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날씨나 여건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씨앗의 경우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통상의 이유 등으로 무조건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벽한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부터 구하는 것이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종자 보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씨앗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가지 제약을 걸고 일반 씨앗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 씨앗을 구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서류로 남기고 사용하려는 씨앗을 물에 담그고 씻는 등의 세척 과정을 거쳐 씨앗이 자라서 수확될 때까지 농약 성분이 농작물에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키우는 내내 친환경 법상 재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친환경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환경 모종의 경우 키우려고 하면요, 동물도 새끼 시절이 가장 약한 때인 것처럼 식물도 싹 틔우고 모종으로 크기까지가 가장 약할 때라 병충해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학농약 사용이 가능한 모종장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줘도 모종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친환경으로 모종을 키우는 일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종으로부터 애써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만에 하나 농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어찌 될까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농약을 안 줬는데도 이렇게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씨앗이나 모종을 구할 때 친환경을 못 구했을 경우 최대한 그 성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세척, 그다음에 물에 담금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무결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종자는 이제 소독이 돼서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소독된 거를 이제 씻는다는 거죠, 네, 물에. 씨앗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혹은 그것도 못 믿기면 이제 물에다 좀 담궈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척도 했는데도 해요. 나오는 수가 있다. 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무결은 아니니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친환경인데
그래도 저기서 어디선가 묻어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이 내가 사 먹는 농산물이 오염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출하전에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출하전에 검사를 해서 농약 성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로서 유통은 바로 중지됩니다. 검출 농도에 따라 이게 PL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 농도가 있어서 농약 성분이 아예 제로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농도라면 일반 농산물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인증 표시가 바로 제거되고 일반 농산물로 유통될 수 있고 그거보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지만 농도가 더 높다. 그거는 무조건 폐기 조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통되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건 네. 그 학교급식 시스템에서 일단 검사를 학교급식 출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도 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중간 관리를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증을 관리해주는 인증관리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중간 관리를 나와서 저희 제품,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들을 가져가서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 정말 100kg 내려고 생산을 했는데 검사를 3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다 키워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근데 이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 되게 돼요. 이걸 폐기 처분하거나 그렇게. 사실 친환경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렵게 키워진 농산물을 아껴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봄을 앞당겨 지내고 있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경실련 이종준입니다.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인에게는 봄이 오는 소식 중 하나가 텃밭 분양 소식인데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는 대다수의 도시농업인에게는 봄철 텃밭 분양 소식만큼 반갑고 기다려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지역의 도시농업 공영농장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올라온 여러 뉴스 중에서요. 전국 5군데에서 지금 도시농업 텃밭을 분양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 내에 총 6군데 농장을 관악구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1,059획을 나누어서 분양하고요. 이용료는 한 구획당 5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2개의 텃밭을 300구획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 김포시는 아라농장이라고 김포시 공영농장이 고천읍 전월에 있는데요. 여기 51구획을 지금 분양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아산시는 아산시민 대상으로 6군데 1,15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남은 데는 전남 광양시인데요. 광양시 또한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169획 정도를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표를 보면 그 분양 가격이 5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 10제곱미터인데 이제 55,000원이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12제곱미터인데 10,000원이에요. 그 이런 차이는 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땅값 차이 아닐까요? 우선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역의 이제 부지가 공공부지냐 아니면은 좀 민간 부지냐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마다 이게 기준이 사실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서 사실 실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안 받게 되면은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냥
그 사실 실비보다도 적게 그냥 참여비 정도로만 받는 경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 뭐 그 이런 이 방송을 이렇게 이분들이 보시면 또 우리도 뭐 그렇게 싸게 해달라고 또 이제 그러지 않을까. 예. 근데 요 예. 관련돼서는 좀 자세한 소식들은 사실 지역에 해당 그 농업기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이 좀 하나 발견이 돼서 좀 오늘 아산시 농업기센터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대구시, 김포시, 전남시,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공용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지를, 그러니까 시유지를 갖고서 그거를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충남 아산시는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휴 농경지라는 거는 저희 나라도 지금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농촌에도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충남 아산시는 그 휴경지를 농민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거기를 도시텃밭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 도시농업 정책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정책을 하는가 보네요. 그럼 농경지에다 하는 거 보면. 제가 오늘 그 아산시 관계자한테 한 얘기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아산시 담당자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예, 어쨌든 뭐 그 저기 뭐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예. 좀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자료를 찾았는데요. 제가 한 8년 전쯤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선진지 견학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요코하마 시에 그 요코하마 항구가 있는데 그 옆에 시사이드 팜이라는 주말 농장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곳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예, 일본 농촌도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갖고 휴경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그 시사이드 팜은 특이하게 농협에서 이 휴경지를 전체 통합 관리해서 그 도시농업 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농민들 대상으로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앞으로 그 고령화된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양비, 농촌 체험비, 농산물 판매 비용 같은 이득을 운영은 농협에서 하지만 나머지 이익을 농민들과 나누는 구조로 그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업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나라 농협이 정말 농민들의 그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좀 품었습니다. 지금 금융 업무에만 많이 치중하고 있는 농협은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코하마 그에 있는 그 시사이드 팜, 예, 시사이드 팜 그 여기가 이제 그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운영이나 이런 상업적인 마인드가 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관리는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농민들의 그 분양비나 또 특이하게 분양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대리 경작도 해줍니다. 농민들이 도시농업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농업인들 대상으로 대리 경작도 일부 해주고 그 비용은 또 따로 받고 그리고 여기가 그 당시 한 489자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농산물 판매대가 있어서 그 작은 장터 관리 비용도 다시 농민들한테 또 나눠주고. 아 그러면은 그 농민들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도 줄고 고령화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그 우리가 이제 농촌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이농을 해서 이제 도시로 가는데 예. 이분들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시에 있는 아니면 읍내에 있는 이 도시 농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 일 도와주면서 여기서 수입도 생기고 예. 아 이제 농협이 그런 그 바탕을 조성을 해주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호응해서 계속 농사를 지어가고 있지만은 조금 더 편하게 농사를 짓는 거죠. 도시 농업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농협 이제 농촌의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여건들을 예, 맞습니다. 예, 같이 좀 이렇게 도시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 같은데요. 예,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음,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농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여태까지 그런 농경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런 소식을 농협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이상 도시농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식생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식생활 교육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정명옥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22일 도내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 영양상담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수를 통해 학교 영양상담 전문 인력 27명을 양성한 바 있는 교육청은 식생활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영양상담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올해도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한 겁니다. 연수는 총 2기로 운영되며 기수별 18시간을 운영해 각각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실습 과정은 학생 대상 1대1 영양 상담과 사례 축적을 통한 발표와 토의,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평가 도구인 식생활 스크리닝 조사, 어린이 식행동 검사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영양 상담 실습 및 평가 후에 어린이 식생활 평가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전에도 영양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영양 상담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어떤가요? 네, 학교급식법 제14조가 영양상담 조항입니다.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교육청이 영양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급식 운영하고 영양상담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연수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시흥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학교급식 연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 내용을 전달하는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충남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도 영양 식생활 교육 정책 추진 협의회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초록급식, 또 탄소 중립 내실화 연구회 조직 등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단체급식, 특히 학교급식에서 탄소 중립 내실화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가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내실화 연구회 조직은 성과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은 이렇게 좋은데 네. 요즘 뭐 채식급식, 뭐 기후급식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예, 그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뭐 채소 반찬 해주면은 잘 먹나요?
학생들은 뭐 이렇게 고기 해주면 잘 먹는다고 그러던데. 네, 사실 잘 먹고 잘 먹지 않고 하는 것은 채소와 육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기 반찬을 무척 선호하죠. 하지만 조리를 어떻게 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섭취량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들깨 감자탕을 제공했는데요. 돼지 등뼈를 넣지 않고 감자와 들기름, 들깨가루하고 또 다른 채소들만 가지고 끓였는데 학생들이 아주 잘 먹었거든요. 맛이 돼지 등뼈 감자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고기 건져달라고 할 정도로 같은 음식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요리 솜씨가 굉장히 이게 좋으신 거군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조리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유사한 맛을 냈는데요. 또 의미 있었던 게 채식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은 돼지 등뼈 감자탕을 아예 먹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 등뼈가 없다, 안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굉장히 그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양교사가 채소 음식을 많이 연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거리의 획기적인 전환, 즉 푸드 마일리지라든지 아니면 채식 등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주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식생활 교육뿐만이 아니라 채소 반찬 연구까지 이렇게 영양교사로서 참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오신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천구는 2월 한 달간 정부 경북 지방 합동청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염 및 건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직장인들의 저염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목표로 청사 내 식단 모형, 전시, 염독의 대여, 강의 등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저염식을 비롯한 일상 속 건강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이번 교육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 학교의 영양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체 급식에서의 영양사의 어떤 철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렇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후배 그 영양 선생님들이 네. 예, 잘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를 좀 바라면서 예,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모니터링 뉴스를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값싼 수입 닭 쓰고도 치킨 값은 올렸습니다. 값싼 수입 닭을 쓰는데 왜 치킨 값은 올라갈까요? 국내 치킨 빅3 중 BHC 치킨이 지난해 5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며 10개 메뉴 닭고기를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로 바꿨습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지난해 말에 원부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 값을 최대 3,000원 올렸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순살 메뉴보다 국내산을 쓰는 다른 업체보다 더 비쌉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로 더 싼 재료로 바꾸는 걸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는데요. 스킨플레이션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스킨플레이션. 네. 예, 기억납니다. 네, 가격은 그대로 뒀지만 싼 재료로 바꾸는 걸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께서 오히려 가격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격 인상 전략을 쓰는 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들이 치킨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소비 관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이 좋아하고 끊기 어렵기 때문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가족끼리 한 끼 때우기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BHC 치킨은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변경 당시에 가맹점과 고객에게 안내했다는 BHC 치킨 업체 국내산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4월, 5월 중에요. 거의 1년간은 수입 치킨을 우리가 먹었고 올해 4월, 5월에 국내산으로 바뀔지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국내산 그렇게 다른 그 닭고기 그 업체들은 치킨 업체들은 이제 국내산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산보다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가격이고 네. 그거 그런데도 가격은 오히려 올렸고 가격은 그죠? 이제 아까 3,000원 올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교촌 치킨이 가장 먼저 올렸고요. 거기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BHC식 치킨은 예, 브라질산 냉동닭을 쓰면서도 가격은 3,000원 올렸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건 네. 뭐 우리가 이제 간간히 얘기는 좀 하고 있지만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교급식이 좀 많이 이제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 한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막 중지됐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지금 뭐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이제 1, 2기 이제 모니터링 단장을 이렇게 하셨지만 모니터링도 지금 다 이제 중단된 거죠. 네, 작년에 모니터링단 모집을 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학부모가 접수를 한 학부모가 얘기하기를 그 뒤로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작년에 시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올 초에 제가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올해도 모니터링단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일이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포시 이제 그 학교의 그 학생들한테 네. 예, 어떤 그 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인지 이렇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에 시장이 바뀌셨나요? 작년 들어서 지금 모니터링도 없어지고 또 그렇게 교육도 식생활 교육까지도 없어졌다라는 거는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행정을 펼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강변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김포 시민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신경을 많이 이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고 집행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은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크게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제 그 건물 이렇게 짓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무수히 많은 얘기가 막 이렇게 전해져 와요. 네. 그래서 뭐 어디에다가 이제 그걸 맡겨서 운영하려고 한다. 위탁이요? 예, 위탁 운영을 한다. 뭐 그렇게 한다는 뭐 얘기도 소문이죠. 그런 소문들이 좀 이렇게 들려오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 넘게 그 학교급식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오고 네. 학부모들이나 학교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을 좀 이렇게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단절되고 네. 예,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것이 위탁 운영이 되게 되면 아마 그냥 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것 이상 이하도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이나 네, 그런 방향까지도 좀 모니터링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네. 이건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느꼈습니다. 예, 많이.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 논리는 뭐였냐면 아니 뭐 센터가 없어도 학교급식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옥상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이제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시의 돈이 예산이 그렇게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시에서 그 만든 그런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식재료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이렇게 쭉 하라고 그 이제 센터를 이제 만드는 건데 네. 그 전에는 학교급식이 잘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지급하는 일만 한 거예요. 네, 그런 맞습니다. 관리하고 할 인력도 없어요. 네. 돈 지급한 인력도 적어서 이제 허덕허덕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의 행정인데 네. 관리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이제 무책임한 이제 그런 그 얘기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 뭐 10여 년 이렇게 이제 운영을 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조금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위탁 운영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위탁 운영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행정에서는 충분히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위탁 운영을 해서 소비자의 믿음이나 또 안전성이나 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탁 운영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피곤한 일을 할 일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직접 예. 급식지원센터에서 이거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지 위탁해서 운영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 그러니까 같네. 나중에 이제 위탁 운영을 한다는 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거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권 카르텔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연계돼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니까 그 이권 앞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진행하기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아직은 이제 소문이지만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점검이 되고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네.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성자 단장님의 모니터링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을 위해 계약 재배를 한 친환경 농민들이 겨우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갈아엎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서 각종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제한돼 충북과 제주 등 광역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1년에는 11개 광역 지자체, 22년에는 16개 광역 지자체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정부는 본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2023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민과 먹거리 단체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정부는 2024년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23년 정부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자 24년에는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서 23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이영주 학부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 아들을 두고 이 김포시에서 살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작년에 23년도에 임산부 꾸러미를 막내를 출산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셋인 줄은 알았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야. 저희 지금 요즘에 활동 닉네임이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야, 그 남자애들 3명 키우려면 아주 이거 엄마가 예, 그 작년에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네네. 이 사업이 있다는 거는 처음에 어떻게 아셨어요? 온라인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떠서 검색돼서 알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인들이 이거 신청해라라고 소개도 시켜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임산부들이나 이렇게 뭐 연락이 돼서 이렇게 문자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으니 뭐 신청하세요 대상입니다라는 그런 문자는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안내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런 먹거리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기농 무농약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좋은 상품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다가왔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기농도 하시고 무농약이라는 것도 하시네. 작년에는 선착순이었고 그 이제 올해는 지금 신청 기간이잖아요. 예, 다음 이달 주까지. 말까지 네. 이렇게, 예,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원래는 뭐 국비하고 이제 그 도비하고 해서 80% 하고 네네. 20%를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네,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니 작년에도 경기도는
도에서 다 80%를 낸 거예요. 네네네. 예, 정부가 그러니까 자부담 이제, 20%가 예, 그렇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음. 그 모집 보니까 20% 그렇죠. 자부담으로 예,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 한 48만 원 정도 된다는데 네. 그게 이제 9만 6천 원이 이제 자부담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받아보시니까 네네. 어때요? 뭐 괜찮았어요? 아니면은 뭐 솔직히 20%의 금액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받더라도 어쨌든 유기농에 대한 이런 받는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거네요. 예, 차라리 음. 자부담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예. 그런 신선도라든지 그런 질의 상품의 질을 조금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또 한 적도 있었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올해는 이제 지금 신청받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전달이 좀 돼서 네. 잘 이렇게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 신선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만족이 좀 덜 됐군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김포시 내에서도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이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지역마다도 로컬푸드 가서 이제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었더라도 이런 선도가 유지가 굉장히 좀 유지 기간이 긴데 저희가 이제 꾸러미로 받는 건 그거에 그 품질 유지 기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기까지의 이제 또 많은 또 시간이 이렇게 거기서 걸려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들이 한번 이렇게 보관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보름 정도나 뭐 한 달이나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이미 내가 받기 전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돼 있으면 아니면 뭐 매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줬나라는 생각도 한 적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무름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배송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또 과할 때가 좀 있고. 그런데 뭐 네. 배송이라고 해봐요. 며칠 뭐 걸리겠어요. 요즘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네. 길어야 3일 이렇게 걸릴 건데. 어쨌든 그 신선도 이게 관리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안 됐다. 예.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11월 말이나 뭐 12월 말이나 이렇게 그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신청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 월 3회? 4회 이렇게 월에 신청할 수 있는 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횟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한도는 있고 그 마감 언제까지 이 포인트를 지원금을 사용을 하라라는 날짜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사용을 못한 그런 임산부들, 산모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용하세요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보니까 작년에는 뭐 11월 말까지인가 이랬고 네. 12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고 뭐 12월 말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희는 둘의 생연몰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는 농연몰에서 또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 그런 몰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농연몰에서 받은 지인은 그게 이제 좀 괜찮았다고, 그냥 신선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공급하는 주체가 조금 여러 군데가 있었었나 봐요. 예. 23년도에 참여를 하셨고 그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신다면 이거 한 몇 점 정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업의 방향성은 100점. 예?
사업의 사업. 방향성, 예, 그러니까. 사업의 그런 이 사업은 참 좋은 목적, 사업이다. 목적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예. 좀 사항들을 좀 개선만 하면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참여했던 그 학부모들의 그 평가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사업을 다 예산을 잘라가지고 3년 동안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했어요. 네네. 원래 시범 사업을 한 1년이나 길면 2년이나 하고 바로 본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본 사업으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시범 사업만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걸 이제 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사업으로 이제 그 편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편입은 되긴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중단이 이제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건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방 정부 차원으로 이제 넘어와 버렸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 정부는 아무래도 예산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좀 그래서 계속 다른 단체들이나 농민 단체도 그렇고 이제 먹거리 단체들도 그렇고 정부에 이제 계속 건의는 좀 하고 있는데 이영주 학부모님도 이렇게 정부에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한마디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주 학부모님을 모시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 육아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뉴스농장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이영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 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생생한 체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2월 28일 푸드필렛 뉴스농장 6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